시인의 일요일, 시 읽는 일요일의 김병호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제주에 살진 않지만 그래도 시인 황영철입니다. 황영철 시인의 세 번째 시집 그날 밤 물병자리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부러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시집이 2024년 1월 26일에 초판이 발간되었으니까요. 바로 오늘이 이 시집의 첫 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먼저 황영철 시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황영철 시인은 광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광주에서 대학을 나왔고 이후에 쭉 광주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 선배 시인들은 황영철 시인을 광주 시단을 이어나갈 기대주로 여기고 있는데요. 실제로 황영철 시인이 광주 시단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회적, 기능적인 역할보다는 시를 제대로 잘 쓴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미덕이라고 선배 시인들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보시다시피 1999년 전북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고 2006년에 개간 시평으로도 등단을 한 실력파 시인이고요. 이번 그날 밤 물병자리가 등단 18해 만에 출간한 세 번째 시집이기도 합니다. 이 시집은 출간 한 달 만에 2세를 찍을 만큼 인기가 많은 시집인데요. 오늘은 이 인기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집의 해설을 맡았던 유성호 교수는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시인의 자기 고백을 통해 삶의 성찰적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어떤 순간이나 장면을 구체적 사물의 이미지로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그 질서에 자적하려 하는 황영철 시인은 아름답고 지극하고 속 깊은 서정을 이렇게 풍부하게 건네주었다. 일반적으로 그 시집에 붙이는 시집 해설은 결혼식의 주례사와 같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시집 해설이나 주례사는 모두 그 대상자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칭찬이나 후한 평가, 좋은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특성을 걷어내고 유성호 선생님의 어떤 평을 들여다봐도 터무니없다라는 생각보다는 대단히 예리하고 정확하게 황영철 시인의 그 시집 특성을 제대로 포착했다라는 생각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평가가 절대 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황영철 시인의 시가 좋았다라는 그런 말 아닐까요? 많은 시인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를 한다면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시인의 육성으로 시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밥그릇 심장. 지그시 두 손으로 감싸면 꼭 심장을 쥔 것 같다. 불을 견딘 것들은 불의 성질을 그대로 닮아서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사람의 심장도 밥그릇 크기로 딱 그만큼 뜨거워졌다. 황영철 시인이 보기보다 내성적인 구석이 있어서 이번 육성시도 정말 쉽지 않게 이렇게 구했는데요. 밥그릇 심장은 길이로 따지면 짧은 시에 속하지만 그만큼 황영철 시인의 시적인 특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시를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짧은 시 쓰기가 훨씬 더 어려운 그거 아시고 계시죠? 황영철 시인은 시적 대상이 되는 어떤 사물의 기원과 존재 방식을 자기만의 그 고유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능한 그런 시인입니다.
누군가는 시인을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황영철 시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명료한 시적 풍경이나 아니면 상황 혹은 대상에 자기만의 의미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를 써 가고 있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어떤 그 붙이는 의미가 그럴듯한 잠언이나 아니면 그 허세가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 얻게 되는 그 뭐라고 할까, 그 경험적인 깨달음이어서 독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즘처럼 날이 추운 날이면 자주 목격되는 풍경이기도 하죠. 두 손으로 지그시 밥그릇을 감싸는 것,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흔한 풍경 속에서 밥그릇을 심장으로 전환시킵니다. 존재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인간이 지닌 심장의 온기와 따뜻한 밥이 담긴 밥그릇의 온기를 동일시하면서 이것들은 불을 견뎌낸 것들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요. 그 밥그릇이 스텐이든 아니면 도자기이든 밥그릇이 되는 과정에 어떤 불의 뜨거움을 견뎌냈을 것이고, 사람의 심장 역시 사람을 하나의 생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뜨거움, 또 다른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시인은 우리의 심장이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기능을 지녔다고 정의합니다. 되게 참으로 기발한 시적 발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나의 심장은 단순히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생명 유지의 장치가 아니라 나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시인은. 여기에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적 가치와 질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의 형식적 본질은 대단히 단순하지요. 그 단순함이 시의 형식적 본질이기도 한데, 하지만 이러한 어떤 형식적 본질인 단순함이 내용의 특성까지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걸 단면의 전체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이 어려울까요? 단면의 전체성. 즉, 시란 형식은 단순한 것이지만, 그리고 그 내용은 단면을 그리고 있지만 전체가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면의 전체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되 거기에 더 큰 사상을 담도록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언어는 적으면서 사상은 더 큰 것이어야 한다는 게 시의 한 정의이기도 한데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지혜를 주는 것들은 어떤 우주의 커다란 물리적인 법칙이나 우주적인 논리나 발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풍경, 단면적인 장면에서 비롯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단면의 전체성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또 하나 드는 생각은 황영철 시인은 먹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 하는 점인데요. 이 역시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숟가락에 쓰여진 그 한자, 복자를 이야기하는 다정한 숟가락이라든지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푼푼한 점심, 그 다음에 멸치 육수의 국수를 그리워하는 후루룩 후루룩, 그 다음에 쌀을 씻고 달걀이라도 부쳐야겠다는 결심이 숭늉처럼 끓는다라고 한 항구라는 시라든가 10,000원이나 더 비싼 포항 특 물회를 시로 쓴 팡팡이라는 시. 이러한 시들이 시집 4집에 몰려 있는데요. 이러한 작품들을 보면 삶의 공동체와 그 가치가 함께 어울려 그러니까 삶의 어떤 공동체,
그리고 삶의 공동체가 지니는 그 가치라는 것이 함께 어울려 먹는 한 끼의 밥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황영철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짐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례껏 하는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말이 그저 의미 없는 인사말이 아니라 막연하긴 하지만 어떤 근원적인 진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또 다른 마음의 표시라는 걸 황영철 시인은 진작에 깨우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런 내용의 시도 있습니다. 그 황영철 시인이 쓴 언제 한 번이라는 시에는 시에서 시인은 언제 한 번, 언제 밥 한 번 먹자는 말이 사는 게 답답하니 무심히 꺼낸 것 같지만 실은 깊숙한 데서 나온 진정을 알아서 꼭 빈말은 아니라고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황영철 시인을 만나보면 입맛이 되게 깊은 미식가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고른 시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황영철. 동백이 먼저 피어 뜨거워지는 말. 바닷가 언덕에서 책장이나 넘기고 싶은 말. 깜깜한 밤이라도 눈이 멀고 많은 말. 괴로운 심사도 꼴사나운 알력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말. 더 넓은 바닥으로 잔잔히 나아가는 말. 물빛 한 상자씩 전국에 택배 붙이고 싶은 말. 해안선 닮은 애인이 보말로 칼국수를 끓이는 말. 그 사람 아무리 밀어내도 파도쳐 오는 말. 도근도근 자꾸 보드랍게 묻어나는 말. 주소지를 옮겨 천천히 늙어가고 싶은 말. 자, 이 영상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제주에 살진 않지만 그래도 시인 황영철이죠. 이 시집에는 제주에 관한 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시집이 전체에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예 2부는 제주 시편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언젠가 황영철 시인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에 무슨 영고가 있냐고 말이죠. 이를테면 고향이거나 아니면 외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느 시인처럼 처가가 있느냐고 제주도에 그런 인연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제주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치의 휴가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제주에서 뭐 한 달 살기도 몇 번씩이나 해봤고 짬이 날 때마다 제주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제주의 진 풍경을, 진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기도 하고, 그의 핸드폰, 황길 시인의 핸드폰 케이스 뒷부분을 보면 마치 뭐 이런저런 제주도 스티커들이 아주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면 마치 제주 관광공사 직원이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황영철 시인은 제주의 처참한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주의 고유한 문화를 온전히 시로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방금 읽은 서귀포라는 시가 황영철 시인의 시심과 제주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첫사랑의 이름도 아닌데 서귀포라는 말만으로도 뜨거워지고 눈이 멀고 세상 근심, 걱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게다가 서귀포 앞바다 물빛을 한 상자씩 전국에 택배로 붙이고 싶다는 마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진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의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행에 주소지를 옮겨 천천히 늙어가고 싶다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황영철 시인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황영철 시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문해지의 작품을 발표한 원고료가 들어오면 따로 모아두는 통장에 있는데 이걸 모아서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원고료를 미천 삼아 제주도에 가서 살려면 한 100년은 걸리겠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황영철 시인의 이런 간절한 꿈이 너무 늦지 않게 꼭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참, 그 시를 읽으면 그 뭔가 하나는 손에 쥐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가 정조의 시라는 겁니다. 서정시를 분류하는 어떤 방식이나 방법들, 분류법들은 그 아주 다양하지만 미당, 서정주는 서정시를 감각의 시, 정서의 시, 정조의 시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우선시하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감각의 그 시는 감성이 빚어내는 감정 중에 가장 초보적인 것이라고 미당은 이야기했고요. 우리의 지각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정시 중에 1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미당은 이러한 감각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시가 감각에 그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다음 감각의 시 넘어서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정서의 시인데요. 정서는 감각을 많이 축적을 하면서 이것들을 선택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감각에 비해서 어떤 그 다소 오랜 시간 지속이 되긴 하지만 영원성에 대한 그 사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의 시를 뛰어넘는 게 바로 정조의 시라고 미당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당이 이야기하는 정조는 감정 중 제일 다듬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한성과 대립되는 영원성, 그리고 인간과 사물의 본질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조인데 그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지금 이곳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성 안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정조인 것이죠. 그래서 인식과 정서가 하나로 이루어진 새로운 차원의 감성이 바로 미당이 이야기하는 정조라는 것인데 황영철 시인이 보여주는 서정의 차원이 바로 정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황영철 시인과 같이 서정시를 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서정시를 쓰는 시인들이 종국에 도달하고자 하는 경지가 바로 이러한 정조의 시라고 할 수 있는데 황영철 시인이 이러한 경지에서 세계를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이 대단히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 바로 서귀포라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앞에 서귀포가 단순히 시퍼런 그 망망대해가 바라다 보이는 그런 항구가 아니라 그리고 서귀포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그 풍경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에 대한 애정과 간절함이 시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시적 영지를 넓혀서 독자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세계로 확장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시적 대상의 이미지를 전환시키고 확대를 시키면서 자기 시의 세계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스스로 확보해 나가는 그런 경지를 황영철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를 읽고 쓰는 재미는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에게 나만의 이름을 붙이는 것. 서귀포에 대해서 황영철 시인만이 자신의 이름표를 몇 장씩 지금 포스트잇처럼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런 재미, 그게 시 읽는 재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앞서서 시 읽는 일요일의 영상을 그 시집의 핵심만 뽑아서 짧고 굵게 이렇게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시편들은 더 이상 보여드리지 못한 게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사실 황영철 시인의 시집 그날 밤 물병자리는 1시간 특집을 해도 좋을 만큼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집입니다. 특히 자신의 어떤 사소한 일상을 시적으로 형상화해내는 어떤 진심의 힘, 그리고 사물의 본원적인 가치를 환기시키면서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어떤 성찰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서 시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 특히 뭘 시로 써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막막해하는 분들이 이 시집을 읽으신다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 거리를, 시의 재질을 어떻게 발굴하고 이끌어내는지를 알려주는 되게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이 시집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정말로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일요일, 시 읽는 일요일의 김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